가이디드 프로시저, 그 중에서도 IB 액세스 그리고 IA 액세스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벤셔널 C라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컨벤셔널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라이제이션은 세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서브클라비안 베인, 인터널 저귤러 베인, 그 다음 페모럴 베인, 세 군데 위치에서 캐뉼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위치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체형에 따라서도 유리한 장소, 불리한 장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술자가 얼마나 편한 혹은 익숙한 사이트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면서 캐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고전적으로는 서클라비안 베인을 랜드마크 테크닉으로 삽입을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서클라비안 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롱텀하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스롬보시스 리스크나 그 다음에 블러드스트림 인펙션 리스크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디어트 컴플리케이션으로 삽입 중에 혹은 삽입 전후에 헤모니모토락스와 같은 미케니컬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미케니컬 컴플리케이션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환자가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C라인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저 헤모니모토락스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환자의 아웃컴을 굉장히 페이탈하게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중환자실에서의 C라인의 골드 스탠다드는 초음파를 보면서 인터널 저귤러 베인을 잡는 것을 최근에는 ICU에서 골드 스탠다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C라인을 삽입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로브를 세로로 길게 혈관을 길게 만드는 롱지튜디널 플레인, 인플레인, 롱액시스 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과 또 하나는 트랜스버스 플레인, 트랜스버스 뷰, 아웃 오브 플레인 여러 가지로 여기도 역시 읽을 수 있지만 프로브를 가로로 놓고 이 프로브의 가운데로 이제 펑처를 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왼쪽 방법 같은 경우는 프로브가 보통 우리가 시술을 할 때 오른손으로 니드를 잡고 왼손으로 프로브를 잡는다고 했을 때 프로브가 가만히 있고 니들이 펑처가 되면은 초음파 한 화면에서 니들이 이렇게 천천히 전진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랜스버스 뷰에서는 이렇게 니들이 점으로 딱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크게 상관없고 더 익숙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초음파 자체를 별로 다뤄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롱액시스 뷰보다는 요 숏액시스 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롱액시스 뷰는 왼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한 플레인 안에 혈관이 이렇게 일자로 쭉 지나가게 잡아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초음파를 별로 다뤄보지 않는 선생님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아서 요 숏액시스 뷰로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그냥 혈관이 동그랗게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처음에 하실 때는 주로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숏액시스 뷰로 C라인을 잡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내가 니들을 잡은 손과 초음파를 잡은 손이 두 개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프로브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아셔야 될 사항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IJ라고 생각을 하고 목이고 이쪽이 환자 머리 방향이라고 했을 때 초음파를 이렇게 대면은 이 화면 안에 이렇게 혈관이 까맣게 보이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니들을 펑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킨에서 펑처를 했을 때 아직 이 초음파 레이까지 니들 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니들을 조금 더 전진하면 초음파 화면에서 이렇게 니들이 도트로 딱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방향이 맞는 것 같으니까 니들을 조금 더 전진을 하면 이때 화면에서는 그냥 이대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니들의 중간쯤 어딘가가 아니라 니들의 팁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왼손이 프로브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니들의 팁을 트레이싱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들이 전진함과 동시에 왼손으로 프로브가 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확인이 됐을 때 프로브를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안에서 그 혈관 안에서 니들이 팁이 사라지는 것을, 그래서 안에 혈관 안에 제대로 위치해 있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J는 다들 아실 거예요. 캐로티드 아트리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죠.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게 시간도 덜 걸리고 컴플리케이션 리스크도 훨씬 적다라고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IJ 카테터를 넣는 거는 골드 스탠다드. 그럼 서클라비안이 최근에 그래서 점점 이제 잘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클라비안 베인이 롱텀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특히나 그 트라키오스토미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IJ를 잡는 게 일단은 물리적으로도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은 것도 있고 이 스토마 옆에 가깝다 보니까 인펙션 리스크도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트라키오스토미 갖고 있는 환자한테는 서클라비안이 꽤나 그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초음파를 보면서 잡는 게 그 IJ나 피모랄만큼 쉽지는 않아서 잘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서클라비안 베인을 그 초음파를 보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 서클라비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프라클라비클라 그 서클라비아 베인을 캐뉼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엑실러리 베인 캐뉼레이션입니다. 초기에 나온 데이터들은 이제 이 히크만 카테터처럼 터널드 카테터를 다 수면 마취를 해서 잡는 거에 대한 그런 환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방법 자체는 보시면 그 서클라비안 카테터 잡는 것처럼 이렇게 드랩은 해놓고 이쪽 환자 머리 쪽에 이쪽이 머리 쪽이고요. 머리 쪽에 엑실러리 아테리 베인을 이렇게 쇼덱시스기로 확인을 합니다. 그때 이 엑실러리 아테리에서 요 TAD 소라코 아크로미알 트렁크라고 해서 여기 아테리알 브랜치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잘 확인을 해서 얘보다 얘가 이게 엑실러리 베인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녀석을 피해서 캐뉼레이션을 하면 안전하게 캐뉼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실제 그래서 캐뉼레이션 한 위치를 보면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 테크닉으로 서클라비안을 잡는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보다는 라테랄로 한 5cm 정도, 클래비클 인피리어 보더에서는 한 4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평균적으로 엑실러리 베인 캐뉼레이션이 되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엑실러리 베인 캐뉼레이션이 당연히 랜드마크 테크닉보다는 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여러 것들에서 더 우월하다라고 이제 아웃컴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IJ 베인 캐뉼레이션 초음파 보면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나올 정도까지 엑실러리 베인 캐뉼레이션이 안전하다. 근데 이거는 다 이제 마취과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 이제 했던 데이터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ICU에서도 라지 스케일은 아니지만 숙달 C라인 자체가 숙련된 그 인텐시비스트가 소노가이비드 엑실러리 베인 캐뉼레이션을 하는 것도 특별하게 크게 문제없이 잘 시행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엑실러리 베인 캐뉼레이션 하는 거를 보면요. 이 환자는 이제 오른쪽에 PICC가 있어서 왼쪽 서플라비안을 엑실러리 베인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랜드마크 테크닉으로 할 때 펑처 사이트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라테랄 쪽에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 이제 왼쪽이기 때문에 요 화면에서 이쪽이 이제 머리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엑실러리 아터리가 확인이 되고 그 밑에 아래쪽으로 엑실러리 베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트레이싱을 해보면 엑실러리 아테리에서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소라코 아크로미알 트렁크가 내려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베인 앞으로 지나가니까 이 녀석만 피해서 잘 캐뉼레이션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 테크닉에서보다는 조금 더 라테랄 사이드에서 펑처를 하면서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이 에로 카테터 기준 20cm을 그냥 끝까지 집어넣으면 보통 오른쪽은 끝까지 다 넣었을 때 길이가 좀 적절하고 왼쪽은 끝까지 다 집어넣어도 약간 짧은 듯한 그런 정도의 길이로 대부분 이제 맞춰서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모랄 베인 카테터라이제이션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랜드마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는 그 인구애널 리가멘트죠.
심피시스 퓨비스에서 안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에 있는 요 인귀날 리가멘트가 있을 거고, 요 아래쪽으로 페모랄 캐널, 여기에 페모랄 아터리 베인 너브, 여기 죄송해요, 베인 아테리 너브 순서로 지나가게 됩니다. 안쪽부터 베인 아테리 너브 순서로 지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캐뉼레이션 하려고 하는 위치는 요 커먼 피모랄 베인이나 커먼 피모랄 아테리 요 근처를 캐뉼레이션 하게 될 거고, 초음파를 확인했을 때 알아야 되는 아나토미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아나토미 중에 하나가 이 GSV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인이 조금 더 메디알 사이드에서부터 스퍼피셜하게 들어와서 요 커먼 페모랄 베인과 합류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초음파로 저희가 좀 찾을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커먼 피모랄 아테리가 디스탈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이퍼케이션 하는 것도 초음파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 환자에서 페모랄 베인 캐뉼레이션을 하려고 보면 이분은 이제 왼쪽을 보았을 때 심피시스 퓨비스에서 요 안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에 있는 인구이널 리가멘트에서 랜드마크 테크닉은 요 안쪽 3분의 1 지점에서 한 2핑거 정도 아래에 아트리얼 펄스를 느끼면서 캐뉼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초음파 프롭을 이렇게 딱 대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먼 피모랄 베인이 안쪽에 아테리가 바깥쪽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브를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분은 약간 아테리 바이퍼케이션을 좀 일찍 하신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아테리가 바이퍼케이션, 슈퍼피셜 딥으로 나뉘고 커먼 페모랄이 안쪽에 있고요. 프로브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테리 바이퍼케이션도 있고 커먼 페모랄이 있는데 여기에 더 안쪽에서 이렇게 GSV가 합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딥은 잘 안 보이게 되고 페모랄 아테리 베인, 그다음 GSV가 저쪽 뒤쪽에서 안쪽에서 더 이제 디스탈 파트로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프로브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이제 페모랄 베인이 바이퍼케이션 하는 게 보이고, 더 프로브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딥은 잘 안 보이고요. 딥 페모랄 베인은 잘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보이고, 프로브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페모랄 베인이 원래는 요 옆에 조랭이 떡처럼 누워 있었던 게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그 페모랄 아테리 뒤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페모랄 베인이 아테리 완전 뒤쪽으로 숨어버리니까 로테이션 하면서 돌면서 숨는 게 보통 우리가 펑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인근의 크리스나 요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뼘 이내, 4핑거 안쪽 그쪽에서 이렇게 돌면서 그 아테리 뒤쪽으로 베인이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완전히 뒤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파블리티알 크리스 위쯤에서는 완전 좌우가 바뀌어서 페모랄 베인이 라테랄에, 그 다음에 아테리, 페모랄 아테리가 메디알 사이드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되어서 이제 무릎 아래로 주행을 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모랄 베인 캐뉼레이션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펑처 포인트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베인 캐뉼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테리알 펑처가 되는 경우를 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생각보다 펑처 캐뉼레이션 포인트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요 랜드마크 테크닉으로 할 때 메디안 원서드에 2핑거 정도 아래라서 인구인의 크리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슬림한 환자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오비스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뱃살이 축 처지면서 저 인구인의 크리스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랜드마크 테크닉의 위치보다 더 밑으로 처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환자에서 크리스를 타겟으로 펑처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페모랄 베인의 위치보다 이렇게 아테리 뒤쪽으로 숨어있는 그 레벨 정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서 이렇게 뱃살이 처진 환자들은 배를 위쪽으로 많이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고정을 해놓고 저희가 캐뉼레이션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캐뉼레이션을 할 때는 초음파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사페노 페모랄 정션,
GSV가 들어오는 요 근처를 찾아서 페모랄 베인을 캐뉼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펑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가 이제 컨벤셔널 C라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베드사이드 PICC와 미드라인 카테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제 PICC와 미드라인 카테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미드라인 카테터는 페리페랄 라인입니다. 네, 오래 쓸 수 있는 페리페랄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엔지오캐스 같은 페리페랄 라인을 한 5일 정도, 길게는 한 7일 정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미드라인 카테터는 레커멘데이션 되는 걸로는 일단은 6일, 일주일 이상 사용을 할 거고 한 2주 이내에 끝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환자에서는 그 미드라인 카테터를 삽입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PICC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 그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PICC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드라인 카테터나 PICC는 동일하게 그 상완의 중간 부위쯤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요 어퍼암의 아나토미를 보시게 된다면 요거 오른팔이거든요. 오른팔의 안쪽에 베질릭 베인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세팔릭 베인, 그리고 그 사이에 브라키알 아테리 베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베질릭 베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주행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이게 신경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베질릭 베인을 가장 먼저 펑처 사이트로 가장 선호하게 됩니다. 세팔릭 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슈퍼피셜하게 위치해서 삽입을 하면 펑처 캐뉼레이션 자체가 하면 안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되게 슈퍼피셜하게 있어서 캐뉼레이션 하기 편한 위치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세팔릭 베인이 가장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잘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만 적절하다면 세팔릭 베인도 충분히 캐뉼레이션 하기는 좋은데, PICC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델토이드 머슬을 지나면서 엑실라리 베인으로 한번 이렇게 앵귤레이션 해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말 포지션 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팔릭 베인도 캐뉼레이션 사이즈만 괜찮다면 캐뉼레이션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키알 베인이 요 사이에 가운데 약간 깊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베질릭 베인이 가장 굵고 그 다음에 브라키알 베인이 굵기 때문에 베질릭 베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브라키알 베인에 삽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때는 브라키알 아테리와 주변에 이제 브라키알 너브가 메디안 너브가 같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물들을 파악해서 주변 구조물들이 다치지 않게만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상완에 PICC나 미드라인 카테터를 넣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스롬보시스거든요. 일반적인 C라인에 비해서 스롬보시스 리스크가 조금 더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롬보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베인 셀렉션을 잘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고 실험 데이터인데, 결국은 혈관의 직경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카테터가 들어간다면 그 혈관 내 혈류의 속도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실험적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고, 만약에 그 혈관 직경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카테터가 삽입이 된다면 그 안에 혈류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혈류가 플로우가 느려질수록 스롬보시스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실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확인을 했을 때도 카테터 사이즈가 굵어질수록 스롬보시스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베인 혈관 직경의 한 절반, 아무리 커도 절반을 넘지 않게 카테터 셀렉션을 해서 PICC를 잡기 시작을 했더니
스롬보시스 리스크가 조금 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토마틱 비너스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컷오프를 보아하니 혈관 직경이 한 4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스롬보시스 리스크가 좀 올라간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PICC나 미드라인 카테터나 가이드라인은 카테터를 셀렉션할 때 혹은 베인을 셀렉션을 할 때 어쨌든 그 혈관 직경의 3분의 1 이하의 카테터를 셀렉션을 하라라고 얘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카테터를 이제 뭐 주로는 미드라인 저희 PICC는 프렌치로 나오니까요. 내가 만약에 5프렌치의 카테터를 넣고 싶으면 5mm 이상의 베인을 셀렉션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드라인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마다 결국은 얘도 베인 셀렉션이 달라지긴 할 텐데 엔지오캐스처럼 생긴 녀석은 최소한 3mm 이상은 돼야 스롬보시스 리스크도 줄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캐뉼레이션 성공률도 3mm 이상은 최소한 3mm 이상은 돼야 좀 올라간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퍼암의 베인 아나토미를 초음파로 보시면 이게 오른팔인데요. 제일 안쪽에 베질릭 베인이 있고 가운데 브라키알 아테리 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라테랄로 가보면은 세팔릭 베인, 여기 스롬부스가 있는 세팔릭 베인이 보이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한 2mm 정도 되는 세팔릭 베인, 그리고 5mm 정도 되는 베질릭 베인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브라키알 베인, 세팔릭 베인, 베질릭 베인이 있고요. 베질릭 베인 사이즈 괜찮으니까 요쯤에다가 PICC나 미드라인을 넣으면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드라인 카테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PICC랑 정말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짧은 애, 이런 멀티룸의 미드라인 카테터도 있고요. 싱글맨 미드라인 카테터인데 우리가 올인원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 부품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하나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뭐 제품이 어찌됐든 간에 일단 결국은 미드라인 카테터는 길이도 그렇고 사용 기간도 그렇고 그냥 PICC와 일반적인 엔지오캐스 PIB의 중간쯤 되는 카테터다라는 녀석이고요. 최대한 한 달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여할 수 있는 그 IV 솔루션은 다 그냥 페리페랄의 적응증인 솔루션과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테터가 엑실라리 베인, 팁이 엑실라리 베인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삽입을 하고 나서 엑스레이 등으로 확인을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삽입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삽입하는 그 동영상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이어가 있고 펑처에서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 날개를 집어넣어서 카테터를 넣으실 수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여기서 보면서 이제 이분 베질릭 베인의 캐뉼레이션을 하는 건데 펑처에서 이렇게 피가 올라오면은 가이드 와이어를 넣고 여기 초음파를 보면서 이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여기 보시면 확인을 잠깐 하고 그다음에 엔지오캐스를 쓱 밀어 넣어서 빼주시면 피가 한 방울 똑 떨어지면서 여기 들어간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미드라인 카테터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PIC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삽입 부위는 보통은 베질릭에 많이 하게 되고 얘는 이제 길이를 우리가 잘라서 적절한 길이를 이제 위치를 찾아서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클래비클 중간쯤과 그 다음에 스터너 클래비클 정션, 그 다음에 라이트 서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서 이쯤이 40cm구나 라고 저는 이제 마킹을 하고 보통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이제 카테터 팁의 위치가 아트리오카발 정션이요. 서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를 재주시면 되고 보통은 오른쪽이 한 40cm 가 조금 안 되고 왼쪽이 40cm가 조금 넘고 이 정도 길이가 일반적으로 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PICC를 잡을 때 팁 중에 하나는 이게 카테터 팁이 IJ로 가거나 뭐 반대쪽으로 넘어가거나 엑실라리에서 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말 포지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엔지오룸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넣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나면 이거를 팁을 리포지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술 중에 카테터 팁의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EKG 메소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술할 때 이 환자의 RA 리드를 떼서 여기 니드홀더 같은데 혹은 캘리 같은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에이셉틱하게 만들어 놓고 삽입을 한 이후에 이 스티프닝 와이어에 물어놓고 나면은 RA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P웨이브가 리드 2에 P웨이브가 자이언트 P웨이브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카테터를 삽입을 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EKG 메소드까지 준비를 해놓고 니들이랑 가이드 와이어를 준비해서 보면서 이제 펑처를 합니다. 이때는 PICC는 뒤에 시린지를 연결을 하지 않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게 펑처를 하면은 그냥 피가 나와요. 그래서 혈관이 작아서 그 시린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디스커넥 하다가 니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별로 시린지를 연결하는 건 권장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길이에 맞춰서 자르고 셀라인 플러싱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티프닝 와이어에도 셀라인 플러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적절한 길이 삐져나오지 않게 스티프닝 와이어를 위치시켜 놓고 요 EKG 메소드 연결해 놓은 니드를 물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 인시전을 넣고 쉬스 다이레이터를 삽입을 한 이후에 카테터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테터를 넣으면 이렇게 막 지글지글하게 이제 EKG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너무 이렇게 그래서 쉬스 이제 빼내고 EKG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P웨이브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P웨이브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으면 굳이 이제 EKG 팁을 확인하기 위한 엑스레이는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아리드미아가 있는 환자에서는 우리가 저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PICC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 짧게 아테리알 카테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그 중심정맥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아테리알 캐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일단 페리페랄 라인으로 레디알 아테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센트럴 아테리로는 페모랄 아테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엑실라리 아테리는 단순 모니터링만을 위해서 삽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등의 도살리스 페디스도 페리페랄 아테리로 많이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저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브라키알 아테리를 간혹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보통 수술장 그 데이터들에서 단시간 수술 6시간 이내에 수술용 모니터링 혹은 수술 이후에도 잠시 모니터링을 하긴 하지만 24시간 이내에 제거하는 이런 환자들에서는 이제 브라키알 아테리도 크게 컴플리케이션 없이 스롬보시스 같은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이상 며칠간 가지고 있기에는 저희가 별로 권장드리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스탈레이션 테크닉으로 보면 얘도 역시 그 C라인과 마찬가지로 팔페이션만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게 멀티플 펑처도 적고 시간도 더 적게 든다라고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초음파를 보면서 삽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음파를 보면서 삽입을 하건 그냥 팔페이션으로 삽입을 하건 간에 요런 우리가 흔히 보는 다이렉트 테플론 카테터 혹은 엔지오 카테터보다는 셀딩거 테크닉으로 펑처에서 와이어링해서 삽입하는 이런 식의 카테터가 조금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레디알도 그렇고 페모랄도 그렇고요. 성공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 재질도 이 테플론 카테터들보다는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조금 더 이렇게 부들부들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스롬보시스 리스크도 적다라고 되어 있어서 장기간 거치할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레디알 아테리는 레디알 아테리 베인 같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엔지오 카테터 같은 게 셀딩거 테크닉보다 조금 더 삽입 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요거거든요. 이 베벨 팁과 엔지오 시스 사이에 한 2mm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펑처를 해서 피가 딱 나온다고 엔지오 카테터를 밀어 넣으면은 페일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렇게 팁이 반짝하고 보였을 때 그 상태에서 살짝 눕혀서 한 2mm 정도를 더 포스티리얼 펑처를 하지 않으면서 살짝 어드밴스를 한 다음에 엔지오 카테터를 밀어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셀딩거 테크닉
보다 약간 좀 더 러닝 커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잡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페모랄 아테리 캐뉼레이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페모랄 베인 캐뉼레이션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이 인구이널 리가멘트의 메디안 원서드에서 투핑거 정도 아래,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GSV가 합류하는 이 지점이 베인 캐뉼레이션이라고 하면 이 근처에 슈퍼피셜 페모랄 혹은 커먼 페모랄, 이게 환자마다 좀 다를 건데요. 그 위치를 타겟을 해서 이 근처 사피노 페모랄 정션을 확인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페모랄 아테리를 캐뉼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페모랄 아테리 캐뉼레이션에서 안전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